안녕하십니까. 저는 생각들이 많은 것들을 좀 전달하는 것,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들, 또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국내 방송 영상 아카이브 과연 가능한가? 저는 5%의 가능성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5%의 가능성에서 가능성을 계속 올려놓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앞서서 정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론화 단계 50%만 넘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50%까지 가기 전까지 공론화 과정들 만들어보고, 그리고 과연 국내에서 방송 아카이브가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만들 건가, 그런 이야기들로 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해외의 방송 영상 아카이브 혹은 공공 영상 아카이브의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고 그림인 그러한 기관들을 찍어놓은 것들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캘퍼스 캠퍼스라는 곳입니다. 과거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거기서 돈과 금을 여기다가 다 벙커식으로 보관을 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다가 무엇을 갖다 놓고 있냐면은 수많은 필름들, 아날로그 필름들, 그리고 방송 영상들,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고, 또 디지털 작업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체계적인 수집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 자원을, 그때 당시는 달러와 금이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다면은 이 친구들은 영상도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심장을 바꿔 끼운 거죠. 앞서서 얘기했던 인하입니다. 인하는 오래전부터 공공형의 그리고 국가 주도형의 방송 영상 아카이브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이쪽은 다양하게 방송뿐만 아니라 온라인 미디어까지도 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저희가 좀 중후되게 보여야 될 것들은 방송 영상도 문화유산이구나, 우리 프랑스에 있어서 중요한 유산이구나. 단지 에펠탑이나 아니면은 요번에 불이 난 노트르담 성당이나 이런 어떤 유물적인 것들이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미디어도 후대에게 넘겨줘야 될, 그리고 전승해야 될 소중한 자료이기도 하고 기록물이기도 하고 또 문화재이기도 하구나. 그런 개념, 그리고 그러한 철학에서 시작됐던 것들이 인하입니다. 이러한 철학의 어떤 공고성 때문에 여기에서 좀 시작된 곳입니다. 아래쪽은 보면은 여러 개의 디지털로 TV 나가고 있는,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촘촘하게, 우리 흔히 해서 이 1층이 아니라 몇십 미터 정도 되는 그런 공간에다가 차곡차곡 그런 영상물들을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 영국의 BFI 산하의 NAFTV라고 합니다. 저기는 모토가 필름 포에버더라고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방송 영상도 저는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좀 그런 인식들이 좀 높진 않죠. 근데 지금 저도 구글링을 하면서 찾은 그림들인데 되게 멋있잖아요. 저만큼 필름들, 방송 영상물들이 후대에, 그리고 현 세대에도 아주 중요한 어떤 자원이자, 그리고 어떤 유산으로서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다음은 앞에다 내셔널자를 잘 붙이는 데가 보통 미국, 이런, 그 다음에 영국, 이런 데 많은데, 여기는 호주입니다. 호주의 필름 앤드 사운드 아카이브라는데 영상, 음향 아카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잘 안 됐다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방송과 또 영화 중심입니다. 영화가 중심입니다. 여기도 영화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 방송 영상들이 추가되고 음향들이 추가돼서 아카이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잘 보이는 게 요거더라고요. 이렇게 상영관. 저기서 상영만 하는 거 아니고 방송 영상 그리고 영상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세미나들도 하고 또 정기적인 상영회도 하고 이걸 보면서 문화적으로 정말 이 사람들은 풍요롭게 문화를 향유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가까운 용상제 아래원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는 그런 케이스들이 드물거든요. 무료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는 것들, 그리고 내가 찾고 싶은 방송 영상을 찾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주 고급진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향유의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왜 이런 멋있는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방송 영상 아카이브는 없을까? 그런 고민들이 계속 좀 들었습니다. 여기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저희가 연구해서 썼지만 잘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NHK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사 그리고 요코하마 시까지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고, 보시다시피 3계층밖에 안 씁니다. 독립된 기관인 치고는 되게 좀 열악한 형태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면교사 할 것들은 일본식의 저런 형태는 안 돼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 내에서도 공론화 과정, 법제도 마련, 그리고 기금의 어떤 확보, 이런 과정들이 지난하게 있었다는 거, 그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로 가져왔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은 저런 것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형태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본다면은 국내에서도 정말 만들고 싶다. 우리끼리는 문화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적으로 보면은 이런 면에서 아카이브와 관련해서는 강국은 아니고 후진국이다. 아주 후진스럽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공공 아카이브 시작점은 앞서서 안정적인 법제도, 그리고 방송사와의 파트너십들, 그리고 다양한 어떤 공공 서비스들, 제가 늘 얘기했던 고급진 서비스들을 해나간다는 거,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들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오늘 얘기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에서는 이 내용은 담긴 담았지만 크게 4가지 정도의 형태를 저는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거는 연구를 끝내고 그리고 의견들을 좀 들어보니까 우리 현 시점에서 방송영상 아카이브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과거와는 틀려야 되거든요. 지금 앞에서 보여줬던 것들은 과거에 시작된 것들이에요. 이미 30년, 40년 전에 그러한 아카이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그 모양새들을 했다라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미사 여구가 붙는 시대에서 과연 공공방송영상 아카이브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고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봤는데 저는 4가지 정도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앞선 어떤 그 해외 사례처럼 방송영상을 문화유산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방송영상 콘텐츠가 공공재로서 수집되고 보존되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로라든지, 그리고 1988,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또 뭐가 있을까, 스카이캐슬, 이런 것들은 나중에라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집단의 어떤 기억의 형태로서 기능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BBC나 NHK처럼 자신들에게 시청률을 내어주는 국민들에게 창의적으로 이것들을 아카이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디지털 공유지로서 창작과 재창작이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원천이 되는 어떤 공유 기반의 플랫폼들로서 공공방송영상 아카이브가 필요하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방송영상을 컨텐츠로서 소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부여되면서 어떤 빅데이터 센터로서 구축되어진다면
인공지능이라든지 VR, AR 그런 어떤 소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들로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가짜뉴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영상에서도 심각한 게 가짜 영상이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얼굴은 다른 사람을 붙인다든지,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부분 맥락을 빼가지고 다른 맥락을 집어넣는다든지,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것들이 생겼을 때 과연 원본은 어떻게 찾을 것이며, 그리고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어떤 원소재는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지가 필요하거든요. 원소스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AI라든지 AI 기술을 통해서 이 영상이 정말 진짜예요? 판별해 줄 수 있는 판별의 기계들이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원본의 소장처로서 가짜 뉴스를, 그리고 가짜 영상을 판별하는 어떤 원본의 소장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어떤 핵심적인 센터로서 기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4가지 정도가 지금 현재 이 공공영상 아카이브를 바라보고 있는 스펙트럼의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우러졌을 때 방송영상 아카이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고민한 내용의 결론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자고 해서 이거 그래 좋아 만들어 줄게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쉽게 해주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공방송영상 아카이브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대 형성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공감대 형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어떤 학계들, 그리고 미디어 전문가들의 연구, 그런 공론화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공유됐을 때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지, 당위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내 공공미디어의 광범위한 참여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공론화, 뒤에서도 공론화입니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의제를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KBS의 전향적인 참여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KBS가 중요하다. KBS가 과연 이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잘 될 수 있고 못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판단의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1번과 2번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은 3번은 쉽습니다. 하겠다는데, 할 수 있다는데 안 도와주진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선결의 조건들은 어떤 공감대 형성, 철학적인 어떤 공감대 형성, 그리고 KBS의 어떤 그 참여, 그리고 이후에 법제도의 확보, 재원의 확보, 이런 것들이 좀 선결의 조건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로드맵도 앞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1단계가 제일 중요하죠. 1단계가 잘 때 2단계 넘어가니까요. 2단계, 3단계는 쉽습니다. 1단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50%의 공론화의 찬성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공론화 단계에서 정책 추진이나 후속까지의 시가 연구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집 정책이나 운영 방안, 이용자 수요, 이런 어떤 세부적인 과제들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학계, 미디어 전문가들의 연구,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추진 로드맵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위해서는 저희 연구진에서는 국회를 붙드는 게 제일 빠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거기와 관련된 어떤 소관 부처들, 실행기관들을 지정하는 과정들을
2021년, 지금으로 치면 한 3년 동안 그런 과제들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심화 연구도 하고 정책 추진을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제도 구축입니다. 법제도가 이제 법안을 만들어야 예산도 따오고 기관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2년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법, 방송통신발전법, 저작권법 등의 어떤 개정들을 통해서 일시적인 어떤 관련된 법 제도를 개혁하고, 그리고 의원 입법을 통해서 이러한 법안을 해소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설립 추진단 구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희망입니다. 이거는 정말 쉽습니다. 왜? 이미 법으로 만들려고 했고 돈도 들어와 있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1단계 과연 3년 만에 가능할까?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건 연구에서 바라는 바지만 어떻게 보면 또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KBS가 다음 이제 PPT도 나오겠지만 KBS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공영방송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공방송 아카이브도 쉽게 좀 추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KBS를 붙들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이 친구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앞선 어떤 영국에서도 BBC 그리고 일본에서도 NHK가 전향적으로 아카이브를 개방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젝트 그리고 그와 관련된 방송 영상 아카이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2018년도에 KBS를 시민의 품으로 KBS 아카이브와 플랫폼을 개방했다. 정말 개방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청자한테 아카이브에 좀 넣을 수 있는 영상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내놓지 않고 국민들한테는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카이브를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단상들이 많이 생각이 드는 거죠. 개방은 맞는 것 같아요. KBS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디지털 다 했는데 저 자료들 그냥 사내 제작용으로 쓸 거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개방을 해야 되겠네? 근데 KBS는 유튜브를 선택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플랫폼을 만들든 아니면 돈이 없으면 나라 보고 만들어달라 그러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개방을 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푸는 것들은 또 다른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아카이브를 바라보는 저는 단상들이 조금은 전향적으로 되기 위해서 공론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 첫 번째 공론화의 이유는 이들이 국민에게 2,500원씩 시청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8년도에 클로드 부슈 아인의 관장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시청료를 내기 때문에 방송 아카이브는 개방될 것이라는 요구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작권 이슈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대중들에게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수 있었다. 결국에는 어떤 시청료의 공공성들을 프랑스는 잘 만들어낸 그런 사례들이죠. 이상훈 교수님이신데요. 앞선 얘기했던 그 20년 전에 이 프로젝트 방송 디지털 영상 아카이브를 추진했던 프로젝트 PM이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KBS한테 늘 섭섭합니다. KBS가 방송 영상물의 어떤 공공성에 대해서 앞장서 주었더라면 라고 했어요. 가로 열고 제가 드릴 거는 망하지 않았을 거고 지금은 20년 정도의 방송 영상물이 체계적으로 쌓여져 있었을 겁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대신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때 만들어졌고 잘 협조가 되고 잘 됐으면은 우리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해외 사례처럼
멋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건데 저희는 그러한 것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강조하셨던 게 철학적 인식을 공유하는 것들,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끝으로 정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디어 공공성이라는 어떤 말들은 많지만 실제로 이것들을 법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공공방송영상 아카이브가 그런 어떤 실현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고민해 보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거는 공영방송 KBS 역할은 아니지만 어떤 저널리즘과 미디어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방송영상 아카이브의 어떤 개방, 그리고 공공형의 아카이브 구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견들이 과거 2년 전부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제를 2년 정도 이끌어온 그냥 모임, 새 공공영상 문화유산 정책포럼에서 이러한 의제들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끌어오고 오늘 발표하게 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영상문화유산 정책포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세미나도 개최를 2번 정도 했고요. 총 3번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늘 모여서 많은씩 회빈해서 모여서 서로 이 의제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관련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온라인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근데 저희 포럼 멤버들한테는 포럼이 있는 날, 그래서 매주 원래 세미나를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 기념행사를 호스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한번 해봤는데 올해는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립과 관련된 연구수행을 이렇게 했었고, 공개 세미나도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 기념행사를 호스트를 했습니다. 아무도 개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럼에 있는 그 카톡방에서 이거 한번 합시다 해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 이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방송영상 그리고 시청각 물도 하나의 어떤 유산이고 문화유산이고 우리가 소중하게 수집하고 보존하고 또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그런 유산의 뜻입니다 라는 어떤 기념 행사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론화 과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의제에 대해서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필요하냐라고 말도 이제 꺼내지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자연스럽지 않고,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색하지 않고,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있다는 것. 저는 설립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추진되어야 되는가? 공론화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리고 저런 것들이 잘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문화적인 측면들 그리고 방송영상 산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하게 밑거름이 되고 그리고 발전할 수 시킬 수 있는 어떤 형태,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행사나 어떤 세미나가 있으면 또 참여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설립의 방안들 그리고 설립의 어떤 모양새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